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아들아,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아, 진짜. 아, 아야, 엄마, 미안해.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나는 너를 믿었는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곽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효자라고 불렸던 아들이 있었어요. 아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5살 된 손주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해요. 뭘,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손주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더 기뻐.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엄마표 음식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 홀로 육아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요즘 전세금이 또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네, 정말 하늘에서 1억만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힐끗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에서 뭔가 무언의 압박을 느꼈어요. 마치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시골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집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걸 정리해서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줄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글쎄, 요즘 집값이 워낙. 제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에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먼저 일어날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웃으면서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엄마, 혹시 우리 집 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네, 알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은 직장 때문에 병원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며느리가 병원에서 저를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죠. 어머님, 물 드릴까요? 고마워. 며느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든든하다. 당연한 거죠. 어머님도 제 어머니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 사는 일 말인데요. 응? 저희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직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시골집을 정리하지 못해서. 어머님, 저희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간병도 해드리잖아요. 목소리에 따지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간병을 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골집을 팔면 도와줄게. 결국 저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따져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언제 팔려고 하세요? 글쎄, 부동산에 문의해봐야. 언제요? 정확히요. 빨리 알아봐 볼게. 에휴, 정말 답답하네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그럼 저도 필요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죠. 그렇게 말하더니 며느리가 차갑게 돌아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머님,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하셨어야죠. 간병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수술 후유증으로 갑자기 구토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경악하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토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에휴. 정말. 며느리가 대충대충 치워주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으시냐고 걱정해줬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복도에서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우연히 들어버린 거예요. 여보, 진짜 못하겠어. 얻는 거 하나 없이 시어머니 간병만 하는 거 너무 억울해.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 사는 돈도 언제 줄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퇴원시키고 집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자. 그래. 알겠어. 내일 의사 선생님한테 퇴원 얘기해볼게.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일까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속여왔던 걸까요? 효자라고 생각했던 아들도,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도 결국 다 돈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퇴원을 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는 그날로 간병을 그만뒀죠. 어머니, 이제 집에 오셨으니까 혼자서도 괜찮으시겠죠? 응. 고생 많았어.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정말 냉정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주도 데리고 와서 마치 예전처럼 가족 나들이를 온 것처럼 행동했죠.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앉아라. 엄마, 오늘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뭔데? 엄마 집이 너무 크잖아요. 혼자 살기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남은 돈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여기서 30년을 살았잖니. 엄마, 어차피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절실해요. 이대로는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그렇게 미우세요. 손주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야.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아들아, 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아, 진짜!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식탁을 와장창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밀쳤어요. 어!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 아야.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 신음소리를 냈어요.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거든요. 엄마, 미안해. 그게 아니라,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곽순영 님이시죠? 부동산에서 연락드려요. 아, 네. 시골에 있는 댁의 집과 땅이 2억에 팔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어요. 기억이라고요? 며느리가 저보다 먼저 반응했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2억? 아들이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방금 전에 저를 넘어뜨린 사람 맞나요? 어머니, 이제 저희 도와주실 수 있죠? 며느리도 눈물을 뚝 그치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어머니 다치셨어요? 우리가 너무 절실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인가 싶었어요. 돈 소식을 듣자마자 180도 달라진 태도라니.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갑자기 또 친절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진심을 말이죠.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이 사람들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럼 이제 저희 집 사는 거 도와주실 거죠? 초월집 팔린 돈으로 저희가 집 사면 되잖아요. 다시 돈 얘기였어요. 정말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 너희 엄마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모르냐? 그건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급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절실해서 그랬어요. 며느리도 같이 빌더라고요.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제발. 한 번 더 말하면 경찰 부를 거야!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나가지 않으면 정말 경찰 부를 거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하지만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어머님의 유일한 가족이라고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협박하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가족은 없어! 나가!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나가면서도 중얼거렸어요. 정말 고집불통이시네. 자기 자식이 빌어도 저렇게 나오시면. 문이 닫히자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제 아들이 저를 폭행했어요. 폭행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허리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경찰이 왔을 때 저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님, 정말 아드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네. 식탁을 엎고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허리 수술을 받으신 상태에서요. 네. 여기 수술 흉터도 있고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경찰관이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CCTV는 없었지만 넘어진 식탁과 흩어진 그릇들, 그리고 제 상처가 증거였죠. 며칠 후 아들이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벌금 나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대요. 당연하지.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나를 때렸잖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것도 폭행이야. 더군다나 수술받은 환자를. 엄마,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전화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응, 어머님, 제발 선처해 주세요. 남편이 벌금까지 내게 됐잖아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어머님, 저희가 너무 절실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절실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도 나 간병하면서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알아? 며느리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저희와 연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마지막까지 저를 흔들려고 하더라고요. 손주는 너희가 잘 키워. 그리고 저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골집 2억을 받은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들 부부가 원했던 대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주는 건 절대 아니었죠. 저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샀어요. 1억 2천만 원짜리였죠. 그리고 남은 8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오피스텔은 투자용으로도 좋았어요. 월세로 80만 원씩 나오거든요. 제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였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는 홀가분했어요. 30년 동안 살던 큰 집의 추억들도 많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왔거든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죠. 할머니, 손주 목소리까지 들리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죠. 며칠 후에는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어머님,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며느리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폭력을 쓰는 건 말이 안 돼.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이 원칙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어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나름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친해졌고, 근처 마트 사장님과도 안면을 트게 됐죠. 곽 씨,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네, 날씨가 좋네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 관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도 옮겨야 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아이 때문에라도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읽음. 그것만 표시되고 말았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자식이 빌어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존경받지 못할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홀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라고 믿거든요. 지금 저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고 있어요. 월세 수입 80만 원과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가끔 외식도 하고 원하는 옷도 사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도 결국 돈 앞에서는 저를 폭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저와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이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혼자가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